안녕하세요. 저는 58기 문현돈 변리사라고 하고요. 시험에 합격한 거는 2021년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가 2024년이죠. 저는 2년차 변리사로 2년차 지금 그 특허법 강의도 하고 있고 주로 그 회사에서도 특허의 실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변리사분들께서 다들 이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막상 특허가 대체 뭔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 합격하시면 한 80%에서 90%는 먼저 특허 업무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특허가 대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또 다시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1호학번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아마 저랑 같은 과나 같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그 2차 시험에서 특허법이 63점인데 이걸 뭐 그 자랑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63점이면 거의 수석급입니다. 이 2차 시험에서는요 100점 만점 시험이긴 한데 65점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나중에 그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또는 그 60점을 못 넘긴 사람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200등으로 잘라요. 근데 60점 이상이 제가 8등이었어요. 제가 그 전체 합격할 때 그 총점이 60점이었는데 8등으로 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고득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변리사 시험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변리사가 어떤 그 얼마나 좋은 직업이고 뭐 어떤 사람한테 좀 그 맞는 직업이고 이런 걸 많이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 시험을 붙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그 아마 요 내용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그 맨 마지막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공부가 있고요. 2차 시험이 있어요. 그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총 5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는 거예요. 보통 한 과목에 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따가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지도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에서는요. 법학 과목이 있고 또 자연과학 과목이 있어요. 아마 이 자연과학 과목 때문에 그 아마 그 문과로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그 이과 출신들은 그 자연과학 중에 그나마 좀 저는 화학하고 생명과학에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진입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사실 근데 저는 물리에 대해서는 전혀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그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서 좀 준비하면 충분히 다 잘 대비가 되더라고요. 법학 과목에서는요. 먼저 민법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민법. 왜냐면 모든 법에서 민법하고 상법은 되게 좀 기본적인 법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법이나 이런 그 기본법 중에서 저희는 이런 그 특허법, 상표, 디자인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그 재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을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특상디 이걸 세 개를 합해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자연과학. 여기 밑에 적은 게 뭘까요? 3,6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옛날에는 한 4,000명 넘게도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약간 3,600명까지는 딱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 중에서 1차 시험에 총 600명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사실 이게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이라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좀 더 비장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약간 이게 그 앞에선 되게 뭐 멋있는 직업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멋있는 직업이라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600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겠죠.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건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티켓이에요. 입장권이요. 그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가도 거기 뭐 입장권이다 뭐 그런 말 적어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600명이 붙었는데 1200명이 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거를 첫 번째 1차 시험 보자마자 바로 2차 시험 합격하는 사람을 동차라고 합니다. 동차생. 내가 만약에 그때 떨어졌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약간 좀 운이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거나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약간 하늘이 점지해주는 사람들만 동차생으로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그 또 새로 온 동차생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합하면 1,2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에 그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고 두 번째 2차 시험 보는 사람을 기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득으로 합격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는데 그렇습니다.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형이에요. 아까는 1차 시험은요.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차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능 공부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눈으로 바르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르면서 이 문장이 좀 어색하다. 또는 이 문장이 좀 맞는 것 같다 라는 것만 잘 찍으면 돼요. 근데 2차는 그런 아무런 지문을 주지 않고 그냥 이 종이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뭐 그 갑과 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사안을 해결할 거냐. 법조문부터 생각을 하시고 판례에 적고 그 암기한 내용을 여기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요. 여기 이미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고르는 건데 2차 시험은 출력하는 거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2차 시험의 과목은 대표적으로 법학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요. 1차 시험은 뭔가 좀 과목이 좀 많죠. 2차 시험은 딱 네 과목만 봅니다. 첫 번째 민소법, 그다음 특허법, 상표법, 아까 그 정다운 변리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디자인 보호법 또는 이런 저작권법. 요즘에는 그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화공생명공학과에 있으니까 그 화학 반응공학 이라는 그 공학 과목을 봤는데 보통 연력학이나 이런 그 회로 이론이나 그런 그 공학 과목 같은 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총 그 1,200명 보통은 1,000명 내지 1,200명인데요. 보통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중에서 200명만 붙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3,60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200명만 붙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좀 그 장수했다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강의했다거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이게 출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 사람도 또 붙었대.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3,600명 중에 600명 안에 들겠다. 1,200명 중에 200명 안에 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1차 시험에서는 평균 90점 이상 맞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경쟁이 너무 과해요. 뭐 그래서 뭔가 가성비도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말에 너무 막 그 좌우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험에 대한 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문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 총 하루 동안 시험을 봐요. 하루 동안. 네, 1교시 그 산재법 보고 그다음 2교시 민법 보고 점심 먹고요. 그다음 3교시 자연과학. 아마 이게 보통 2월에서 3월에 시험을 보는데요. 이번 달이 1월이죠. 이제 곧 2월이 됐는데요. 다음 달 말에 2월 24일에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험 시간도요. 민법하고 산업재산권법은 각각 70분인데요. 자연과학이 60분이에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해요.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좀 몇 개를 좀 찍었는데 운 좋게 좀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과목은 확실하게 좀 시간이 좀 널널하고 자연과학에서 조금 강점이 되는 과목과 약간 조금 찍어도 괜찮은 과목 하나만, 네, 그 정도 하나만 좀 선택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이 없어 보이는 과목이 몇 개 없어 보이는데 넘겨보면 네, 산재법에는 특허법이 총 20문제가 나오고요. 상표랑 디자인은 10문제씩 나옵니다. 물화생지 각각 10문제씩. 보통은 지구과학이 조금 쉬워요. 지구과학이 약간 지원, 지투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통은 다들 10문제를 다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는 과목이죠. 생명과학은 이건 약간 사람마다 베이스 차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명과학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 때문에 조금 갈리는데 저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고요. 특히나 물리도 약간 요즘에는 좀 굉장히 풀 수 있는 만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올해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요. 네, 그래서 물화 정도는 좀 약간 열심히 해야 되고 생명과학은 베이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짜 이거를 좀 컴팩트하게 가져갈 거냐를 좀 결정하셔야 되고요. 지구과학은 10문제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쉽다고 하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네, 물리랑 화학은 약간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화학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명과학은 제가 생투로 시험을 봤었는데 네, 생투까지 나오고 일반 생물학도 약간 일부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생투까지 아마 배웠다라고 하면 좀 베이스가 있는 정도다. 네, 남들보다 좀 더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기본 강의라는 것도 있고요. 판례 강의라는 것도 있고요. 객관식 강의나 기출문제 강의나 마지막에 최종 정리 또는 최신 판례 강의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기본 강의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시험을 본다? 이거는 좀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되게 두꺼운 법학책을 혼자서 독파할 수는 있겠죠. 10년 동안 공부하면 그렇게 독파할 수 있겠죠. 근데 강사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만 들으면 한 2달에서 3달이면 다 정리가 되는데 혼자서 독학하면서 돌아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판례 강의는 1차 시험 때는 그렇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있는 입장인데 지금 처음에 1차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판례 강의는 지금 당장은 필수 아닙니다. 언제가 좀 들으면 좋냐면요. 기본 강의를 좀 듣고 나서 약간 좀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약간 좀 내용이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좀 약간 택일적으로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객관식이나 기출문제 강의는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뭔가 좀 혼자 푸는 게 좀 어색하다. 약간 내가 5개의 선지 중에서 이게 왜 정답인지를 빠르게 못 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냥 기본 강의 듣고 뭐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 정도 듣고 그리고 판례 강의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했고요. 객관식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는데 이거 들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서 계속 회독하시면서 그다음 저희는 어쨌거나 1차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객관식 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닳도록.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객관식이나 기출문제집에서 저는 이거 수능 때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그 답을 책에다가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는 맞았다, 틀렸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나중에 틀린 것만 다시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회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는 웬만하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 최신 판례들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사님들께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는 내용을 좀 들으면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죠. 딱 1월에서 3월 정도. 지금 아마 돌아가셔서 정성민법 다들 오늘 받으셨을 텐데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네, 되게 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윤 교수님의 민법 개론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월에서 5월 정도쯤에 보통은 우리가 아까 1교시가 특상디를 보거든요. 우리 1차 시험 1교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특상디를 먼저 봐요. 그런데 민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민법을 먼저 들어야 나머지 법들도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을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 다 완강하시면 특허법부터 산재법이라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법이 특허법입니다. 특허법하고 나머지 법이 좀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상표법은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디자인부법은 특허법하고 전체적인 궤는 똑같이 하지만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인 전체 구조를 잡는 데는 특허법을 먼저 들으셔야 된다. 그 다음 한 5월쯤에 상표법 들으시고 마지막 6월쯤에 디자인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본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면서 또 기출문제도 그렇죠. 기출문제나 객관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밑에 자연과학은 따로 안 적었는데요. 그냥 병행하면 됩니다. 알아서 병행하시면 돼요. 보통은 물리랑 화학부터 보통 많이 들으시죠.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스스로 가능하니까 일단은 기본 내용만 알면 문제풀이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쯤에 보통은 2월쯤에 시험을 보면요. 합격자 발표가 4월에 나와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차 시험을 붙었다 가채점 할 수 있거든요. OMR은 내고 OMR을 내고 시험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시험지에다가 채점한 당일날 한 오후 5시쯤에 아마 가다반이 나오는데 가다반 그걸로 내가 몇 점짜리다 이게 내가 한 몇 점 정도 맞았구나. 보통 한 80점 이상이면 그냥 달리라고 합니다. 75점 이상도 그냥 달리라고 해요. 뭘 달리냐면 2차 시험을 달리는 거죠. 그렇죠? 4월 달에 비록 1차 시험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2차 시험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틀 동안 봅니다.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봐요. 네, 첫 번째 날은 특허법하고 상표법을 보고요. 두 번째 날은 민소법하고 선택 과목 각자 선택하신 거 아마 선택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강의실이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매년 한 7월에서 8월 정도 시험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8월 초였어요. 네, 올해는 또 7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게 아까는 한 40문항이었잖아요. 40문항.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두 다 4문제예요. 4문제를 2시간 동안 풀어야 됩니다. 뭐야 이거 시간 왜 이렇게 많아? 가 아니라 이게 총 16페이지짜리의 종이가 나오거든요. 이런 16페이지짜리 답안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16페이지를 120분 동안 채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아마 1차 시험 붙고 나서 바로 쓰시면 2시간 동안 한 6페이지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손이 너무 아프고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평소에 눈으로 보고 고르는 거랑 이거를 직접 내가 다 출력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그 손도 많이 아프고 좀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2차 시험은 약간 엉덩이 싸움도 맞는데 손목도 좀 많이 아파요. 손목 싸움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시험이고 넘어가 보면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동차생이 된다고 하셨죠. 동차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기득부터는 아마 그 동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 7월, 8월쯤에 내년이시겠죠.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아마 그 1차 시험 다들 합격하실 거니까 동차생이 된다면 내년에 한 7월쯤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그 기득이 되면 뭘 해야 되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일단은 물론 이게 한 번 합격을 하면 1차 시험 한 번 붙으면 두 번의 시험을 볼 기회를 주는데 동차 때 무조건 붙을 각오로 해야 기득 때 간신히 붙는 시험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동차 때 놓아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동차 시험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을 보면요. 요 마지막 날 선택 과목 보고 나면 법전을 줘요. 법전이 시중에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이거 무조건 받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수업료 그 값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전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GS가 뭐냐면 1차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그 기출문제만 보고 막 그 눈으로 이렇게 회독한다고 했죠. 근데 2차 시험은 아까 16페이지를 써봐야 돼요. 2시간 동안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아마 저도 그 여기 강의실에서 수업하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신 상황에서 2시간 동안 그 시간 재고 푸는 거예요. 그 강사가 된 문제를 약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초 GS는 뭐냐면요. 보통 아까 우리가 4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근데 4문제 중에 2문제면 몇 시간일까요? 1시간이죠. 1시간 동안 2문제 풀고 나머지 그 2문제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내용 한번 다시. 근데 물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과목이 많이 겹칩니다. 특허, 상표, 뭐 그 선택해서 그 디자인 보법 했으면 약간 좀 많이 겹치는데 그 1차 시험에서 했던 내용하고 2차 시험에서 했던 내용이 내용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도 한번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월에서 5월쯤에는 그 실전 GS라고 해서 이제 2문제씩 써보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 실전을 대비하는 거죠. 네, 콜라보도 약간 그 콜라보 GS라는 강의도 있는데 요거는 그 실전 GS랑 똑같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6월 달쯤에 최종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이 추가됐나요? 민소법이죠. 민법은 그 당사자 간에 누가 누구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내가 너한테 어떤 그 불법 행위에 기해서 뭐 이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체법인 반면 민소법은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면서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으로 가면 이제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 되고 뭐 이런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기본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2월이면 뭐죠? 2월이면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기초 GS가 아마 그 학원에서 다 시작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2문제 한번 써보는 거 해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본 내용도 한번 다시 듣고 그렇습니다. 한 4월쯤에는요. 그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제 사례 강의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초 GS를 들어도 돼요. 사례 강의는 뭐냐면요. 약간 그 객관식의 2차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객관식이 있었다면 그 객관식을 계속해서 회독하잖아요. 2차 시험에서는 사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례집을 보고 요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그 어떤 논점, 그 어떤 답안을 써야겠다라는 거 혼자서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든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 기초 GS 끝났으니까 실전 GS 듣고 그다음 무한 회독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혼자서도 한번 그 GS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전까지 선택 과목도 계속해서 따로 병행하시고 알겠죠? 선택 과목은 뭐 각자가 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과목으로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옛날에 그 교수님 수업에서 썼던 그 파일 가지고만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충분히 좀 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선택 과목이 다 패스페일로 바뀌었죠. 이제 다 이게 그러니까 50점을 넘기면 다 그 장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좀 그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로드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2차 시험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특허법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도 죄송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도 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우리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2시간 동안 뭐 그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특허는 어떤 그 기술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고객분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뭐 일반 그 개인 고객이나 그 중소기업 이런 그 스타트업에서 우리 기술이 이렇습니다. 이거 좀 등록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아까 뭐 그 강아지 끌고 뭐 그 명세서 쓴다고 했죠. 그겁니다. 그 막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그 해당 분야의 그 기술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그 기술 내용 중에 꼭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그 권리화를 막 이렇게 그 권리화를 시키는 그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가만 보면은 아까 그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여기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들 박사님들이세요. 박사님 아니면 뭐 그 교수님 아니면 그 임원급의 그 뭐 보통 C레벨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CTO라고 해서 그 기술 전문 이사 그렇죠? 그런 분들께서 오시는데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되냐면 그들이 하는 언어의 그 단어만 좀 이런 단어구나 정도 캐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기술이구나 정도만 어렴풋하게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사실 저도 지금 화공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선택 과목도 반응공학을 봤는데요. 근데 지금 막상 하고 있는 일은 약간 좀 그 컴퓨터공학 쪽입니다. 그 약간 IT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그 기계 장치 분야도 하고 있고요. 보통 발명이 크게 여기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할게요. 네, 그 보통 그 발명이 기계 장치 분야가 있고요. 또 화학 바이오 분야가 있고요. 보통 전자전기 분야 이렇게 총 세 개로 나눕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그 나중에 2차 시험을 합격하시면 그 연수원을 가게 돼요. 연수원을 아마 5주에서 6주 정도 갔다 오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눠요. 기계 분야, 화학 분야, 그 화학 바이오 분야, 전자전기 분야. 근데 막상 사실은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그 기술 분야가 세 개인가요? 세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걸 만드는 그 어떤 고분자가 있겠죠. 이 그 플라스틱이니까 화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그 화학의 그 고분자 이런 그 틀을 만드는 건 또 장치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기계 분야랑 화학이 좀 그 융합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분야로만 딱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꼭 전공 분야랑 꼭 일치하지 않아도 변리사로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맨 처음에 그 어떤 그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들어갈 때 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저는 그 이런 전공을 했고요,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전혀 엉뚱한 분야로 처음에 다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저도 계속해서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약간 그 인도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예요. 이게 그 변리사라는 직업이.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분들 어떤 그 특허법인 죄송합니다. 그 대기업이나 약간 중소기업의 그 어떤 그 기술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그 내용만 잘 따라가고 잘 캐치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그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글 쓰는 능력이 좀 약간 수월하다면 그러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뭐 투자 받는 뭐 어떤 그 투자로 한다거나 뭐 어떤 그 인하우스로 간다거나 뭐 등등 약간 이건 좀 부차적인 거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일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나중에 합격하셔서 대부분 처음에 특허법에 대한 일을 먼저 하시게 될 텐데 그 특허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 어떤 기술의 내용을 듣고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 그 다음에 그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우리의 기술은 이런 거다. 우리의 권리는 이 부분인데 너네가 왜 이걸 똑같은 걸 쓰고 있느냐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쓴 서면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을 하게 되신다는 점.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했던 분들께서는 이런 시험 얘기를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아니면 아니면 그 변리사 실무 일하면서 좀 느끼는 점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네. 제가 학점이 혹시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학점이 3점 초반이에요. 4.5 만점에 3점 극초반입니다. 3점 제가 이 변리사 시험을 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군대를 갈 때쯤 시점에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2학년까지 끝나고 갔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끝나고 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약간 좀 그 기업 들어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 다음에 복학해서 열심히 일해서 좀 올려놓긴 했지만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아요. 그 일할 때 학점을 안 봐요. 저희도 그 입사 지원서에 학점을 쓰는 날이 없어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야에 그 약간 열정이 있다. 그것만 잘 어필한다면 굉장히 좀 다들 나중에 취업하시는 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그게 그 실용신안법이라는 게 특허법의 좀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특허법 강의에서 다 배우긴 하는데요. 그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따로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허법의 기본 내용하고 다 똑같은데 뭐 한 3-4개 정도의 문항만 좀 다르거든요. 그것만 좀 잘 챙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법 강의에서 다 다뤄줘요. 네, 1차 시험에서는 보통 2차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1차 시험에서는 이런 그 실용신안법하고 약간 다른 점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특허법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냥 1차 시험 처음부터 다 휴학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1차 시험 할 때 1학기까지는 다니고 2학기부터는 휴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한 6월에서 7월쯤부터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물론 더 일찍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1차 시험 할 때 마침 딱 전역하는 그 시점이 딱 그 1차 시험 지금 아마 이 시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딱 이렇게 잘 공부했다. 네. 네? 다시요. 시험 다 끝나고 기득을 보고 나서 그 기득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1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3시라고 합니다. 3시. 그다음 3시 또 4시 이렇게 가는데 3시를 하기 전에 그 기득 시험이 7월 8일에 끝나잖아요. 그다음 이제 2학기에 곧바로 복학했어요. 근데 복학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11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와서 붙었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금이환영했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기득 시험 끝나고 복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또 3년까지만 복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6학기까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아마 이것도 다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그 6학기까지만 복학이 가능한 그 휴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네. 한번 그냥 그 지금 기득 시험 본 시점에 복학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복학했습니다. 네. 네네.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동안 네네. 음. 네. 아마 그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좀 약간 연계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퇴근하시고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한 순수하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만 채우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뭐 남들은 보니까 막 열품타 같은 거 보니까 막 한 열 몇 시간씩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절대 못 하겠고 한 8시간 정도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데 그 시간이 앉아 있다가 아니라 그 하루 동안 엄청나게 좀 치열하게 그 시간만큼은 풀 집중한 거죠. 네. 그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공부할 때 1차 시험까지는 뭐 이렇게 병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근데 2차 시험부터는요. 아마 그 1차 시험까지는 그냥 뭐 그 객관식이고 뭐 그냥 드리는 시간만큼만 하면 다 나오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2차 시험부터는 아무래도 그 병행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요. 그래서 2차 보통은 저도 주변에 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그 변리사 시험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차 시험을 먼저 봐라. 그 대신에 매일매일 그 퇴근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주말에도 놀지 말고 무조건 공부만 해서 1차 시험 한번 최대한 봐보고 붙으면 그냥 좀 휴직을 내거나 가능하다면 아니면은 그냥 그만두고 곧바로 전업 수험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차 때 진짜 죽을 각오로 해야 기득 때 간신히 붙는 시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 뭐 모든 확답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그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그 회사를 뭐 대기업 다니다가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1차 시험은 그냥 한번 열심히 해서 봐봐라. 근데 2차 시험부터는 만약에 1차 붙으면 2차는 조금 좀 더 그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한번 좀 결단을 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네네네. 투자한 시간 자체는 똑같은 것 2차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차가. 네. 1차는 제가 좀 그 공부했던 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1차가 제가 한 3개월 정도 더 연기가 돼 버려 가지고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더 연기가 돼 버려서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좀 약간 해이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했던 시간 비율 자체는 조금 더 적었다고 볼 수 있고 2차는 좀 더 네, 빡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약간 마음을 굳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네. 네. 음. 네. 어, 아무래도 공부했던 거기도 하고 약간 꿀과목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는 본 적 없긴 한데 보통 디자인보호법하고 저작권법이 좀 그 꿀이다. 네. 꿀이다라는 말이 있고 저는 근데 화공과에서 그나마 좀 약간 좀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아까 첫 번째로 나와서 그 설명하셨던 그 김재진 변리사님이 그분이 그 기계공학과시고 아마 연대 기계공학과시고 그리고 그 연력학을 아마 시험 보셨을 거예요. 네, 그분한테 따로 예,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질문 있었나요? 아, 네. 그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이게 2시간 동안 쓰잖아요. 그 두 과목이나 그 다음 날에도 민소법을 쓰잖아요.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선택 과목은 꼭 16페이지를 다 안 채워도 돼요. 그냥 뭐 그 우리가 알듯이 그 공대 교수님들 그 채점하시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 어떤 풀이 쓰고 내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좀 아무래도 좀 수학 문제를 푼다. 거기서 약간 오는 그 힐링도 있고요. 그 법 과목만 공부하다가 좀 약간 숫자 같은 것도 쓰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힐링감 때문에 이걸 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선택 과목도 좀 그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런 공학 과목을 선택해서 좀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50점을 못 넘겨서 좀 아쉽게도. 네, 그러니까 3법 요걸 그 3법이라고 하는데 3법 점수는 다 넘겨놓고 공학 때문에 맨날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디보나 그 디자인보법이나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옮기자마자 곧바로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경험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 과목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학 과목으로 50점 넘기는 게 어렵다가 아니에요. 뭐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공대생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뭐 책 막 찾아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그 인터넷에 있는 그 기술고시가 그 어떤 우리랑 굉장히 좀 그 비슷한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술고시의 기출 문제 정도 풀 정도만 된다. 네,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음.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학벌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김앤장 가시겠다 그러면 서울대를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마 김앤장 근데 물론 변리사 중에서 김앤장이 꼭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남들하고 다 똑같은 특허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변호사라면 김앤장은 완전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김세원 변리사님이나 아니면 그 아까 정다은 변리사님의 그 아까 뭐 그 CNS라거나 굉장히 큰 그 다른 특허법인들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은데 학벌을 딱히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시점은 저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결정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까지 다 듣고 나서 1차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 막 선택 과목을 저처럼 뭔가 그 공학 과목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그 디자인 보호법 있죠. 디자인 보호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어디 있죠? 여기 이쯤부터 그 약간 디보가 재밌네 하시면 그냥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뭐 그 우리 특허법, 상표법 하는 것처럼 뭐 그 디보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디보도 2차 시험 가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다 그냥 뭐 선택 과목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기억이 안 납니다. 아, 회독이요.
저는 회독수를 따로 세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 기본 강의 들으면서 그 실시간으로 복습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독도 한 번 정도 돌리고 그 다음 곧바로 문제 풀면서 기본서는 계속 회독해야 돼요. 네. 기본서랑 그리고 그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그 객관식 문제집에서 진도별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약간 내가 이 부분 좀 부족하네 싶으면 그 부분 다시 보고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하시는 분들은 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특허법을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근데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괴리? 그 특허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써먹는 거죠. 괴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써먹고 물론 여기 법들 다 잘 알면 너무너무 좋고 근데 민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 민소법도 아까 그 민사소송법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특허, 상표, 디자인 특히나 상표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을 하시겠다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근데 특허법은 약간 조금 그 우리가 장황하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일부만 써먹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다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기술 내용은 그냥 그 설명 듣고 아 이런 거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단정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보통은 그 민소법을 듣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민법 끝나고 특상지 다 끝나고 아마 이쯤부터 들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 까먹어요. 이게 그 민소법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어차피 2차 때 올라가서 그때 처음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 민소나 민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잘 나와주는 아주 효자 과목이에요. 처음 보면은 너무 양이 방대하고 너무 많아 보이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회독하다 보면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그 약간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네, 좀 그 체계가 딱 다 잘 잡혀 있는 그런 과목이어서 지금부터 벌써 막 선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아마 동차 중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바로 붙는 그 사람을 생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시험을 뭐 여러 번 본 게 아니라 1차 시험은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6월에 딱 합격하는 그게 그 생동차인데 그 생동차는 진짜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마 민소법을 처음부터 1차 때부터 공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공부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 분들은 1차 시험 때는 그냥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잘 붙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실무 때 전공 지식 당연히 있죠. 저는 다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좀 그 어떻게든 막 그 찾아보는 거고 당연히 전공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박사급의 임원들하고 좀 약간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정도 급인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너무 좀 힘듭니다. 그냥 그런 그 새로운 그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게 힘든데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해요. 물론 당연히 전공 지식을 잘하면 좋다. 근데 약간 제 생각으로는요. 학부 수준의 전공 지식이 뛰어나다는 그냥 뭐 남들보다 그냥 단순히 플러스 알파 정도인 것 같고 뭐 그 더 나아가서 뭐 석사나 박사급의 지식이 있다. 이러면은 완전 네, 그 승승장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을까요? 질문 하실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까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수능에서 내는 그 수준하고 변리사에서 내는 수준이 약간 달라요. 그 뭐가 더 높다 이게 아니라 그 약간 내는 그 스코프가 달라요. 그 약간 겨냥하는 그 뭐랄까요? 그 약간 문제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리고 수능은 아마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엄청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막 그렇게 있는데 우리 변리사 시험은 총 40문제를 60분 동안 푸는 거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낮아요. 근데 더 광범위해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낮은 수준의 광범위한 문제를 커버하겠다고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하면서 범위도 되게 많은 그런 그 수능 과목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조만간 열리는 이런 그 기본 강의들 네, 그것만 들으시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었을 때도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한번 이런 전혀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그 EBS에서 하는 그냥 그 기본 강의들은 다 좀 공짜잖아요. 한번 미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네, 저는 그런 고민은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변리사 시험 과목하고 관련 없는 다른 외국어 하면 너무너무 좋죠. 보통 그 변리사를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내 기업들을 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기업들을 대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권리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등록시키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요즘에는 중국어 하면 매우 엄청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중국어가 되는 변리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 실무 단계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막 그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분 딱히 없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면 굉장히 좋죠. 막 그 해외 뭐 이렇게 그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어, 영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둘 다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일본어도 하시면 매우 좋고요. 보통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대리하는 업무를 인커밍이라고 해요. 인커밍. 보통 김앤장 같은 큰 회사가 많이 합니다. 해외에 딱 그 꽉 잡고 있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그 기업들을 대리해서 해외로 나가는 걸 아웃고잉이라고 해요. 보통 인커밍 또는 아웃고잉으로 나뉘는데 아니면 그 국내 건 저는 뭐 세 개 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확실하게 그 외국어를 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는 그 제가 뭐 그 약간 좀 장난식으로 뭐 그 전공 지식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 것도 따로 공부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분야가 너무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그 출원 대리를 하고 있는 건들이 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다 껴 있어요. 물론 약간 좀 그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아닌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유연하게 잘 쳐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그동안 오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